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조감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가 발병 6개월 만에 전 세계 누적 확진자 1,000만 명, 사망자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을쯤 2차 확산으로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월드워미터가 집계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08만 9,983명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긴 건 지난해 12월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50만 명을 넘어 감염자 100명 중 5명꼴로 사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은 하루 새 4만 3천 명 넘게 감염되며 사흘째 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이 무색할 만큼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The virus still circulating. It is still deadly. And most people are still susceptible. This is the time to be on our guard, not to let it down. 일각에선 코로나19가 스페인 독감처럼 가을쯤 2차 유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경우 코로나19로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할 수 있다고 WHO는 경고했습니다. 1918년 3월 발병한 스페인 독감은 가을과 겨울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5천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봉쇄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WHO는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최소 2년 반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일 만에 6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청정 지역이라고 여겼던 광주 전남 지역에서 7명이 발생하면서 지역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안양에 이어서 수원의 한 대형 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 방역에 비상이 걸렸고요. 서울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네요. 이재호 기자입니다. 등록된 교인이 80명가량인 경기도 안양의 주영광 교회입니다. 목사 등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첫 확진자인 20대 여성과 함께 2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확진자 지인 등 2명이 감염되면서 해당 교회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창문들이 잘 열리지가 않는 그런 밀폐형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환기 정도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조니까. 교회가 주상복합 건물 안에 있다 보니 지역 감염 확산 우려도 나옵니다. 물을 심리적으로 사무실하고 안에 복도하고 계단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자가 소독하고. 서울 왕성교회도 8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모두 2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등록 교인만 9,000명에 달하는 수원의 한 대형 교회에서 교인 2명과 가족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회가 비교적 방역 수칙은 잘 지킨 것으로 조사됐지만 확진자와 예배를 같이 본 신도가 무려 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네, 이 대규모는 아니어도 지금 산발적으로 감염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해 뭔가 체계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마침 정부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금은 1단계입니다. 또 프로야구, 축구 관중 입장이 이번 주말부터 허용될 수도 있답니다. 물론 며칠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병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3단계로 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거리두기의 기준과 명칭 등이 불분명해 방역 조치에 혼선 등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우선 모든 단계의 명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바로 1단계에 해당됩니다.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면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인 사회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것으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3단계는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유행하면 격상되는데 학교 등교 수업이 전면 중단되고 10명 이상의 모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를 판단하기 위해 일일 발생 환자 수와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등 4가지 기준을 도입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느 한순간에 지표가 객관적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다 해서 바로 단계를 이행하거나 변환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단계 조정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역별 상황에 따라 차등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허가와 관련해 허용 인원과 시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유치원은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서 음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냉동 상태로 144시간입니다. 그런데 식중독 사고가 난 안산 유치원 원장은 이 보관 의무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은 음식 남겨둔 게 없다 보니까 발병 원인도 못 찾고 있죠. 부모들은 원장을 고소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안산 유치원의 햄버거병 실태, 또 유치원은 급식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이 황당한 상황,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유치원은 식중독 사고 등에 대비해 원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144시간 동안 얼려서 보관해야 합니다. 일명 보존식인데 간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유치원은 첫 증상이 나타난 12일 전으로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당시 제공된 음식이 식중독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보존식이 없어 조사는 열흘 넘게 진척이 없습니다.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자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음식을 일부러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급식은 보관했지만 간식도 보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유치원 원장의 경력이 4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베테랑 원장이 보존식을 보관해야 되는지 몰랐다라는 변명은. 학부모 7명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다른 위생이라던가 철저하게 위생을 지키고 있다는 말도 믿기 힘들 것 같고요. 경찰은 보건당국과 함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식중독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은 교육당국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회부 이현재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기자, 일단 말이죠.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현황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난 12일에 최초 증상자가 발견된 이후에 현재까지 증상이 발견된 환자는 11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 중에 15명이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4명의 어린이가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용혈성 요독 증후군 좀 병명이 어렵긴 한데 대장균에 감염돼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제 유치원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시설 폐쇄가 돼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번 달 말까지 시설 폐쇄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측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상 등원을 재개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었는데요. 오늘 안산시가 다음 달 8일까지로 시설 폐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네. 아직 감염 경로가 다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문을 여는 거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됐으니 다시 문을 열 수는 없는 거고. 그 감염 경로를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어디서 감염됐는지 그 추적하기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러던데 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보통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해당 유치원에서 사용된 식자재나 조리기구 등 104건을 검사했는데 대장균이 나온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유치원 측이 보존식 6건을 폐기한 점도 감염 경로 추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균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지금 감염 경로가 나오지를 않다 보니까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햄버거병이라는 이름도 퍼지면서
유치원들은 분쇄육을 메뉴에서 빼는 등의 조치도 하고 있다는데요. 네. 제가 유치원 원장님 한 분이랑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부터만 해더라도 조리사님한테 덜 익히면 안 되니까 열로 이렇게 조리하는 그 시간을 뭐 5분이든 10분이든 더 늘리게 한다든지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듣고 계시면 학부모들 다 이제 불안해하실 텐데, 근데 이런 위험들 때문에 학교 급식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초중 고등학교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학교 급식 해썹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네. 지난 1999년에 처음 만들어진 기준인데요. 시설 관리, 식자재 관리 등을 22개 항목으로 나눠서 검사합니다. 기본적인 위생 수칙은 물론이고 밑간이 된 불고기 관리 상태까지 살펴봅니다. 만약 평가에서 같은 지적을 연달아 받으면 급식실 관리자나 교직원은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로 꼼꼼하게 관리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 초중고등학교가 이 적용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근데 유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초중 고등학교가 관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유치원은 적용 대상이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유치원은 학교 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나이가 어려서 면역력이 가장 약한 유치원생들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도 결국 터질 게 터졌다라는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안산 유치원은 위생 감독이 지금까지 아예 없었습니까, 그러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7년에서 2018년까지는 급식 점검을 받기는 했습니다. 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시행으로 안산교육지원청이 점검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사립유치원 감사가 진행됐던 2019년부터는 중복 감사가 우려된다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대신에 이제 뭐 컨설팅 지원을 해주겠다면서 신청을 받았는데 안산 지역 유치원 48곳 중에서 겨우 5곳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뭐 유치원생들 급식이 관리가 뭐 거의 방치가 됐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말이에요. 앞으로 유치원 급식 점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해 말에 유치원 3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유치원도 이제 그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예, 이제는 됐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문제는 법 적용 시점인데요. 내년 1월 30일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내년 1월부터입니까? 네.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대로라면은 유치원 급식 관리 사각지대는 올 하반기까지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할지도 사실 의문이 좀 남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유치원이 2,000곳이 넘습니다. 이 많은 유치원 급식실을 매년 2번 점검해야 되는데 당장 사실 인력부터 부족하거든요. 법 시행일이 또 많이 남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세부 지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거 뭐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군요. 유치원을 이렇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만들어 놓고 있네요. 이 식중독이라는 게 주로 음식 상하기 쉬운 여름에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됐는데 이미 터진 사건에 대한 조사도 그렇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예방책도 미비한 상황, 아주 답답합니다. 예. 실질적인 대책이 내놔야 할 때 같습니다.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확대해서 한국을 포함하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상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G7 참여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는데 미국은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최중락 기자입니다. 지난 2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월 G7 정상회의에 초청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응했습니다.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답했습니다. G7 회원인 일본도 한국 등 초청국 4개국이 모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듯했지만 뒤에서는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G7을 확대해 한국 등을 참가시킨다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문재인 정권이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고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며 G7과 다른 자세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갈등 상황을 파고들며 한국 반대 설득에 나선 건데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언론 보도라며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대북 정책과 친중 노선을 문제 삼아서 반대했는데 그 속내는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외교 무대에 치고 나오는 한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아베 정권이 반한 감정을 고조시켜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하는 건 아시아 유일 가입국으로서의 기득권이 위협받는 걸 우려하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이 K-방역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WTO 사무총장 후보를 내는 등 외교적 영향력을 키워가는 데 반해 일본은 국제기구 수장이 전무한 상황이 이어져 국제적 존재감이 저하됐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측면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 실패와 정치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아베 정권이 반한 감정을 자극해 지지자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일본 국민의 69%가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을 반대하고 참의원 선거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지도가 매우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중의원 해산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자신의 지지도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1년 전 반도체 수출 규제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징용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원칙적인 입장에 대한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일본과 대립각을 세워 정치적 노림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내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는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한 비판 발언이었죠. 이 발언을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이러자 추 장관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언 유착이다. 물타기 하지 마라. 한 시민단체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법무장관 대 검찰총장 기싸움 어떻게 돼가는 건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지난 2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처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를 두고 며칠째 논란이 이어지자 추 장관이 어젯밤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문제는 검언유착이라며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률상 지위로 볼 수 없는 단순 공문이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상한 지적의 의도를 헤아리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논란 확산 속에 한 시민단체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자체가 이제 수사나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고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 자체가 권한을 남용하고. 앞서 이 단체는 추 장관을 검언유착 관련 피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언이 지난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이성식 기자와 관련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식 기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서 이례적일 정도로 좀 강도가 센 발언을 했어요. 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되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법무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책상을 내리치면서 검찰총장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언급하는 건
거의 전례를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추 장관은 하루 전에도 사실상 금기어까지 사용하면서 윤 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각종 예규 또는 각종 규칙을 통해서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 자, 아주 진짜 이 금기어라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화법에 이제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통합당은요, 추 장관의 인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인성의 문제라고 봐. 가장 나는 충실하게 지금 자기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 지금 저희 검찰총장, 국회가 다시 깎불로 발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상도 내가 받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뿐 아닙니다. 통상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진보 정당도 이번에는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검찰 개혁의 문제를 두 사람의 알력 싸움으로 비치게 만듭니다. 요즘 말로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의 발언 아닙니까? 꼰대 스타일 발언이다. 추미애 장관 발언을 놓고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지금. 네. 근데 오늘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 발언이 나왔어요. 네, 제 출연에 앞서서 기사에서 이제 추 장관의 입장을 설명드렸는데요. 뭐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나는 중요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왜 내 손가락만 보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네, 그 뭐 사자성어로 견지망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지역적인 그렇습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말아달라 이런 비유 네, 같은데. 하지만 오늘은 여당 내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인 조홍천 의원의 얘기인데요. 네. 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추 장관의 언행은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물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해서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장관 발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반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과연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 같은 건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잠행 중입니다. 추 장관이 계속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언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윤 총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하는데요. 네. 언론도 공식석상에 아직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네, 검언 유착 의혹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감찰도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한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징계를 받는다면 윤 총장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게 작년 7월이었죠? 네. 아직 정확히 이제 반환점 돌지는 않은 상태이긴 한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사면 초과 상황인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달쯤 검찰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지난 2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인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사권이 없다면 당연히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실제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대검의 수사 지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총장 측은 2년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 굳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 정치권의 압박에 대해서도 자칫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기조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이번 한 주도 법조팀 기자들 바쁘겠어요. 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이성식 기자였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장애인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벽보가 붙었습니다. 장애인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건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손으로 쓴 글이 붙어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 장애인 세대 전부 철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장애인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최근 아파트 일부 주민이 재건축 서명을 받았지만 장애인 세대 두 곳에서 서명하지 않자 이런 글이 붙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집값이 내려가지 않았고 장애인 입주민은 서명 권한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립주택의 두 채는 동구청이 소유한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직접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더구나 장애인 입주민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데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단 당장 나갈 수 있는 곳은 없고요. 장애를 이유로 또 분리배제되는 경험을 또 한 번 또 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유감. 장애인 단체가 항의하자 지금은 글을 모두 뗐는데요. 이 대구에서는 장애인 자립주택이 주민들과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에서는 주민 반발로 중증 장애인이 자립주택에 입주하지 못했고 달서구는 자립주택을 아예 팔아버렸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인데 한편에서는 잔혹한 동물 범죄도 계속되고 있죠. 특히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빈번한데 최근에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동시에 학대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들도 나옵니다.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훼손된 채 방치돼 발견된 길고양이 시체들. 다리가 잘리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어 가해자를 잡아도 재물 손괴죄가 적용이 안 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만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1,900여 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이 중 피의자가 구속된 건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보다 강한 처벌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동물단체들은 예방에 초점을 맞춘 움직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 한켠, 비닐을 씌운 나무 상자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과 사료를 놓아둡니다. 길고양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동물단체들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든 겁니다. 밥을 줘서 이 아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뜯지 않고 또 자주 안 보이게 하는 것도 급식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키우던 반려고양이가 길고양이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려견처럼 동물 등록제를 고양이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 생활에 어떤 변수들이 생길 때 아이들을 유기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좀 더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특히 반려묘는 1년 새 2배나 늘어 258만 마리에 달하지만 등록률은 아직 시범 사업이다 보니 전체의 0.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람하고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사람이 관리를 들어가면 관리가 되게 돼 있어요. 반려동물 600만 가구 시대, 소외된 길고양이에게도 조금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반려견을 차로 친 운전자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견주를 상대로 수리비를 달라면서 소송을 냈는데 도리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윤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B씨를 따라 함께 건너던 강아지를 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소송을 낸 건 차주인 A씨. 견주인 B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 등 43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B씨도 강아지 치료비와 위자료 등 720만 원을 물어내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강아지가 뼈가 부러지는 등의 외상은 없었지만 뇌손상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법원은 견주인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반려견이 2.6kg 정도 소형견인데다 차에 별다른 손괴 흔적이 없다며 차량 수리비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차주 A씨가 견주 B씨에게 강아지 치료비와 위자료 등 194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걷는 사람과 그의 애완견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소유물로 취급되는 애완견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고 도로를 건넌 점 등을 고려해 견주의 일부 과실도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무더위에 물놀이 사고가 늘고 있는 요즘입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11명을 태운 모터보트가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요. 양양의 해수욕장에서는 물에 빠진 딸을 구하려다가 아버지가 숨지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모터보트가 해상 암초에 부딪힌 채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충남 당진의 한 해상에서 5톤급 모터보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날씨가 옅은 안개가 좀 끼어 있었어요. 항로를 잘 안 보고 가지 않았나 싶은데. 해경은 곧바로 구조정 2척을 현장으로 보내 선장과 승선원 등 11명 모두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매트리스 튜브에 올라가 있는 한 남성이 바다 위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오케이, 잡았어. 어제 오후 12시쯤 강원도 속초의 한 해수욕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탄 매트리스 튜브가 바다로 떠밀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아들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왔고 아버지는 곧바로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양양의 한 해수욕장에서 바다에 표류하던 딸을 구하려다가 아버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딸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아버지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결국 숨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원구성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창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여야 협상에는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시간 반 전쯤에 시작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구성 협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도시락이 들어가면서 협상이 길어질 거란 관측도 나왔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법사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SNS에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의장도 안절부절이라며 유신국회로 돌아간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합의가 되든 않든 내일은 본회의를 열어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는 3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통합당은 공수처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고요?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밝힌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데 대해 제1야당 원내대표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며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되받았습니다. 통합당은 자신들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도 내지 않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추천위 단독 구성 주장도 제기돼 공수처 문제는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휴일이라 실내 물놀이 시설이나 계곡에 피서객들 많이 찾으셨다고 합니다. 뭐 그렇더라도 마스크하고 뭐 거리 두기는 다 지켰겠죠? 네, 입장하면서 체온도 재고 마스크도 쓰고 슬라이드에서도요 거리 두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올여름 지나면 선텐 자국이 얼굴에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어떤 선텐 자국 말씀하세요? 마스크 오래 써가지고 마스크만 하얘지는 부분. 아, 설마 그렇게까지야 되진 않겠죠. 네, 박은채 기자가 오늘 풍경 전해드립니다. 아빠와 함께 물고기 잡기 놀이에 빠진 아이들. 3-3-5 모여 계곡물에 몸을 담그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도 씻겨 내려갑니다. 그동안에 바깥을 못 나왔어요. 가까운 계곡에도 애들 물놀이 겸 차원에서 이렇게 와서 애들하고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워터파크도 하나둘 개장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줄지어 체온을 재고 직원들은 락커룸을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신경 씁니다.
평소 같으면 여러 명이 한 번에 탑승하는 야외 미끄럼틀도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한 명씩만 탈 수 있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둔 다른 워터파크들도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이용객 간 2m 거리를 유지하고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슬라이드 시설 같은 경우에는 2m 간격을 여지를 두고 거리 두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선베드나 이런 텐트 이런 수량들도 최소한 수량만 운영을. 다음 달 10일부터는 강원도 속초 등을 시작으로 동해안 내 85개 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방역 지침 준수연에 나서고 있지만 물놀이 계절이 성큼 다가오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코로나19에 한산했던 극장가가 최근 들어서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1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 일어난 주인공은 괴상한 증세에 빠진 사람들에게 공격당합니다.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고립 상황에서 건너편 아파트에 생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극장가에 지난 24일 개봉한 영화 살아있다가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좀비 영화 살아있다는 어제 하루 약 30만 명을 동원했고 마침내 개봉 5일 만인 오늘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비록 설정 등의 짜임새가 엉성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유아인과 박신혜의 연기력은 단점을 덮기에 충분합니다. 일성이 잘 맞아 떨어지는 영화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집 밖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들, 그 안에서 집 안에서 고립된 채로. 흥행 2위는 개봉 3주차에 접어든 결백으로 70만 명 가까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딸의 이야기입니다. 마법과 모험이 어우러진 애니메이션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만보다 값진 100만 관객이 영화계에 신선한 활력소가 된 가운데 또 다른 좀비 영화 한도, 긴장감 가득한 강철비 속편, 정상회담 등 대작이 줄줄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올해 장마는 길게 이어지지 않고 더위와 번갈아가며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았지만 내일과 모레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저녁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150mm 이상, 강원 영동과 충청, 남해안에 120mm 이상으로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맑았습니다. 밤까지 동쪽지방 곳곳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밤사이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며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와 창원이 25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화요일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맑고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느새 6월 마지막 휴일입니다. 코로나19로 2020년 반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반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이 숨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100년 전에 1918년, 19년 네.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또 일제강점기 조선 땅에서는 14만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그때도 학교와 관공서 이런 밀집 장소에서 먼저 발생을 해서 확산됐다는 기록을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이 왜 필요한지 역사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MBN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7월 첫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